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 10시 5분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두 글자 정답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엔비디아 비롯해서 테슬라 등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제 하나 둘씩 만나고 계실 텐데요. 4622님이 요즘 휴게소에는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도 팔더라고요. 그렇죠? 로봇 팔을 이용한 그런 커피 제조도 많아지고 있고요. 치킨집에서도 그 치킨 튀기는 로봇 팔이 있기도 하고요. 웍이라고도 하죠. 중국집이나 이렇게 뭐 볶음하는 집에서 그 웍도 로봇 팔로 대신 움직여주더라고요. 6430님. 앞으로는 한 집에 한 대씩 로봇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가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런 목표를 또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또 추진을 하고 있죠. 9277님이 한국에도 로봇 관련주가 많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차 늘어난다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증시에서 우리나라 대표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머지 지분까지 다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지에 올랐다는 소식이 지난주 후반에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증시 상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인데 오늘 10시에 개장을 했죠. 문 열자마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0.4% 빠진 2389. 코스닥은 0.2% 강보합 정도인 679.66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2원, 147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새해 첫날인데 삼성전자는 또 빠져서 52,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52,500원으로 1.3%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1.96% 거의 2% 가까이 밀린 17만 5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말씀드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건조 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습니다. 10시 기준으로 강원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절대로 산림 지역 들어가실 때 라이터, 담배 지참하시면 안 됩니다. 불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KBS 콩,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1부 때 심리학 개론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사가 벌어졌을 때 우리 주변은 또 같이 숨 죽이고 애도할 수밖에 없죠. 새해 희망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슴 한켠에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기분이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또 인명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들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백성들의 피해가 컸을 때 과연 조정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왔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조선시대는 특히 어땠을까요? 먼저 네. 그 제주 항공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너무 슬픈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이런 대형 사고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렇죠. 비록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 해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슬프게 되고 그리고 이건 쉽게 치유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일에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생존의 본능이죠. 네, 이런 대형 사고는 또 한편으로 이 현대 사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없고 네. 대형 교통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한 가족 정도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제 이동량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충격도 커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확히는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래서 이 역사 시간에 있었던 그 크나큰 사건들과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위로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아하. 아까 생존 본능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 위험과 슬픔에 공감을 하는 게 살아남은 자들의 이제 생존 또 번영에도 또 도움이 됐다라고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우린 같이 계속 또 애도하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조선시대에도 인명사고가 많았을까요? 우선 전쟁이 가장 피해가 크지만 그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여기선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겠는데요. 네네. 조선시대 때 가장 인명이 크게 희생당한 사고는 선박사고입니다. 선박사고가 많았어요. 예. 당시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수송선은 조운선. 그 전국 각지에서 모아들인 세금 그거를 이제 곡식이잖아요. 네. 곡식을 배에 실어서 서울 한양 정확히는 용산에 있는 창고까지 실어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운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공무원선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한반도를 삥 돌아서 배를 운행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특히 그 무거운 쌀을 가득 싣고 있으면 네. 더 위험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이 지금 충청남도 안면도 근처에 있는 안흥량이라는 곳입니다. 안면도 앞바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충청남도의 그 태안반도가 네. 마치 생선뼈처럼 삐죽삐죽 날카롭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를 배로 다녀야 하니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도 많이 벌어져서 침몰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특히 안흥량이라는 곳에서요. 예. 그러니까 옛날 배들은 대부분 나무였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판옥선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만 부딪히거나 해도 부서질 수도 있었겠고요. 그 꽤 일본의 배에 비하면 튼튼한 편이었지만 네. 쌀을 너무 많이 실어서 무거우니까요. 적재량에 따라서.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항해하기 어려운 곳이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기 얘기한 안흥량. 원래 이름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행량이었는데 난흥량. 예, 난흥량이었는데 그나마 좀 편하게 지내자라는 마음에서 이 난자를 안자로 바꾼 겁니다. 원래 항해하기가 힘든 곳이다라고 해서 난흥량이었는데 예. 편안하게 좀 지나가 보자. 예.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예, 그만큼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데가 인당수. 인당수요. 예, 이게 지역 이름이요? 예, 황해도에 있는 곳인데요. 황해도에. 잘 알려진 대로 심청이가 몸 던진 네. 곳입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은 아, 이게 곳이었고요. 황해도에 있는 거구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울돌목이라고 해서 울돌목. 이거는 아마 이순신 장군 이야기 들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바로 여기에다 일본 배들을 몰아붙여서 그래서 이겼던 곳이죠. 해남 앞바다에. 예. 그런데 이 안흥량은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배에 살짝만 바닥을 살짝만 걷어봐도 고려 때서부터 이제 난파선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바닥에. 심지어 그 지명조차도 그 지금 안면도의 그 샛별 해수욕장 근처에 보면 쌀 썩은 여라는 이름의 지명이 있거든요. 네. 쌀이 썩는다는 거예요. 하도 쌀 썩은 여. 예.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예. 하도 쌀 태운 배가 가라앉아서 거기서 쌀들이 바닷속에서 썩어간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만큼 조운선. 예. 이 세 곡을 실은 운반선이 많이 침몰했다라는 예. 거네요. 네, 쌀만 빠진 게 아니고 당연히 서울로 가져갈 상품들도 싣고 네.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탔죠. 그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던 곳입니다. 참. 쌀 썩은 여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름 자체가 또 많은 아픔을 또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태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34척의 배가 침몰한 적이 있다고요? 예, 태종 3년 그러니까 1403년이었는데요. 이 당시 경상도에서 수확한 쌀을 싣고 가던 네. 조운선이 이 돌풍을 만나서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34척이나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요? 예, 같이 가다가? 네. 여기는 그나마 낫고 나중에 태종 14년에는 무려 40척 가까이 가라앉는 사고가 벌어져요.
근데 이 태종 3년에 가라앉았을 때는 이제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관리들이 네. 살아있는 사람을 구출하러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헤엄쳐서 섬에 도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오. 그래서 구조하러 다가가니까 오히려 이 살아남은 사람이 차라리 내가 도망을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이 고생스러운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구조를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세곡을 운반하다가 그 일이 예. 너무 고되니까 예, 나 이제 배 그만 탈란다. 예. 도망가 그렇죠. 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일이 당연히 조정에 알려지게 되죠. 이 사건으로 유실된 쌀만 1만 석이었다고 하고요. 네네.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들은 무려 1,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던 거죠. 그 34척의 배가 침몰했으니 예. 이거 엄청난 참사였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를 들은 태종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신하들한테 대체 쌀이 얼마나 가라앉고 죽은 사람이 대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1,000명이. 예. 근데 그것도 조정에다가 갖다 바칠 예. 그 곡식들을 실어 오다가 1,000명이 한꺼번에. 그런 셈이죠. 그 태종은 그럼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했을까요? 그 태종이 했던 말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책임은 내게 있다. 백성들을 몰아서 사지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태종하면 자기 형제들마저 죽일 정도로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왕노릇을 했던 거죠. 그리고 했던 말이 그 사실 이게 나라의 세금이었으니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이 난 것입니다만 했던 말이 쌀은 비록 잃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은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왕이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슬픔을 다독일 줄을 알았던 사람이죠. 네, 이후로도 그 배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까 14년에 배 40척이 그 침몰하고 이때는 200명 가까이 죽는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죽은 한 사람당 쌀 4섬씩을 내려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내리게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곡식을 주고 보상을 준다고 해도 죽은 가족이 살아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네요. 근데 태종이 본인의 뭐 형제들을 그렇게 뭐 무참히 사륙한 임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컸다는 것도 있네요.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일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인재일 수도 있잖아요. 뭐 책임을 묻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 책임 구분을 확실하게 수사합니다. 이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삼도 채찰사, 그러니까 이제 군사타령사님이 임정하고 네. 그 다음에 경상도 수군 절제사인 그 노중재가 이제 그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헌부가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그 이 세곡 운송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제 육로로 해서 왔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올리거든요. 이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높은 벼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이 한 일이 법률을 찾아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풍랑 같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산불이나 그런 불이 나거나 도적을 만났을 때는 죄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태종이 그 사람들을 무죄로 하고 따로 불러서 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 때문에 병사들이 모두 달아나서 나라의 물건들이 강가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그걸 수습해라. 그러니까 사건의 뒷수습을 맡긴 거죠. 일단 천재지변에 가까우니 죄를 묻지는 않을 테다. 네, 대신에 뒤를 잘 수습을 하거라 이렇게 내린 거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삼도 채찰사였던 임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요. 네. 원래 그 도필리라고 하는 정말 하급 관리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력이 있어서 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벼슬까지 맡은 사람인데요. 워낙 실력이 있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죄를 보내면 백성들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임했던 그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은데 같이 갔던 그 노중재라고 해서 경상도 수군절제사 이 사람은 1년 뒤에 처벌을 받습니다. 1년 뒤에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를 하다가 몰랐던 게 밝혀진 거예요. 바로 사고 직전에 이 사람이 노중재가 술을 마시고 그 풍랑이 다가오는데 그걸 보지 않고 억지로 배를 출발시켰던 것이 밝혀졌던 거예요. 인재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걸 1년 동안 수사를 해서 밝혀내서 노중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어떤 처벌 받았는지도 기록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나중에 또 벼슬을 하긴 했는데 좀 낮은 벼슬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1년이 지났어도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했다. 예. 사고 직전에 술 마셨다. 그렇죠. 풍랑을 보지 않고 억지로 배를 출항시켰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당시 조선시대에 1000명이나 목숨을 또 건질 수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재의 사례로 또 배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밝혀내고요. 근데 이렇게 배 사고가 많았어서 운하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도 사고가 나니까 안행량을 피해서 태안반도 그분의 의령이나 굴포에서 운하를 파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안전하게 그 쌀을 실어 나르려고 여러 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았고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조은선 사고는 벌어지긴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운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 쉽지는 않았을 테고요. 서해바다에서 사고를 많이 또 겪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였고 주욱현님이 다 내 책임이다라는 태종의 말 인상 깊습니다. 지도자의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6261님은 이한 작가님의 애도의 마음이 목소리에 담겨 있는 듯하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 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그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실록은 임금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글쎄요 뭐 자세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성들의 고통이나 슬픔도 많이 담겨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그 당사자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크게 슬퍼했을 텐데요. 네. 실록의 기록은 너무 간결해서 잘 그 사람들의 사연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슬프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무너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쌀 몇 선 받는다고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슬프게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제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진이나 여러 가지 이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리는 제사로 해교제가 있고 그러니까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제사인 여제 등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대상은 바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이건 이제 조선시대에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를 또 위로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도 이번 참사로 인해서 7일간 국가 애도기간 1월 4일 24시까지 이어지죠.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예법이 있었나요? 예, 그 조선 국가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그걸 네. 국조 오례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어줄 대상자를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을 만나서 죽거나 수재나 화재를 겪어서 죽거나 남에게 강탈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거나 처벌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거나 역병으로 죽었거나 맹수나 독충에게 물렸거나 춥고 굶주려서 혹은 전쟁에서 아니면 자살해서 그것도 아니면 담벼락이 무너져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혹은 추락해서 벼락을 맞아서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나라 그리고 세상이 위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준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제사가 앞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 워낙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네네. 제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제사가 명절 때 굉장히 괴로운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조선에서는 그리고 옛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죽은 다음에도 굶주리고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원혼들이 사무침이 하늘에 닿으면 이 산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어그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는 굳이 죽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치러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을 그 영혼을 달래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르는 그렇죠. 제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감염병도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큰 희생도 있었겠죠. 그 여러 번 굉장히 많은 감염병이 들었는데 네. 여기서 말한 건 주로 이 국가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강조해서 얘기하면 아하. 문종 1년인 1451년에 굉장히 심한 감염병이 돌아서요. 황해도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원평 그리고 교화, 개성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뇌수막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때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그 질병이 난 곳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치료하거나 그걸 병을 구원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문종은 그 옛날 사람이지만 과학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문종이. 예. 그래서 감염병이 펴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구슬해야 된다. 아니면 하늘이 노하셨다. 어허. 그런 얘기할 때 그 문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이 난 사람을 외딴 섬에 보내면 그럼 병이 더 안 번질 거다. 아, 격리를 하라.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이 질병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아프니까. 근데 지금이라면 의사도 보내고 약을 보내겠지만 그때는 그만큼 조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었던 게 벽사약이라고 해서 그 사악한 귀신을 쫓는 그런 정도밖에 못하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또한 사악한 귀신을 내쫓는 여제, 제사를 치르게 합니다. 큰 마을에는 2-3곳, 작은 마을에 1곳. 그런데 이때 왕이 직접 이런 귀신을 쫓는 제문을 써서 내려보냅니다. 워낙은 이건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계가 썼는데요. 네. 문종이 딱 보고 이거 내가 직접 쓰겠다. 그래서 왕이 친필로 직접 씁니다. 근데 이 쓴 내용을 보면 확실히 문종은 이과였던 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감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썼어요. 오. 그렇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덕이 박한 사람으로 한나라 신인의 주인이 되어 뭐라도 잘못될까 항상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들이 횡액에 걸려 젊어서 죽는 것을 어찌 참아 보겠는가. 그러면서 귀신은 착해지도록 원래대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죽는 것을 어찌 참아 보겠는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조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 격리하는 걸 추진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제사를 저를 지내고. 그렇게 하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격리하면 그 격리한 사람들은 다 죽으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거는 사악한 악귀를 쫓는 여제 제사를 지낸 거고요. 그 아까 수륙제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륙제라는 거는 뭐 어떻게 바다 예. 육지에서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그 바다와 육지에 떠도는 원혼들을 위해 지내는 불교의 제사입니다. 네, 불교의 제죠. 제. 네, 조선이 유교의 나라이긴 했지만 워낙 고려 때부터 계속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륙제는 계속 그 조선 초기에도 내내 그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도 2013년에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도 이미 지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바로 이 문종 때 유행한 질병을 위해서 바로 수륙제가 국가 주도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바로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치러진 거였는데요. 네. 이때 그 조선은 유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륙제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고 편해질 것이니까 하자. 천지의 화기가 사람의 병에 응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치유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륙지법이 비록 이단이지만 정성을 바친 건 같으니 유익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륙제라는 이런 제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아느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편해지면 그러니까 한다. 이걸 이단이지만 적어도 이걸 보는 백성들은 죽은 내 가족들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죽은 원혼이 있다면 정말로 원혼이 있다면 원혼들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네, 그래 이건데 이거를 신하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신하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의정부한테 몰래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신하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불교 행사니까. 아 근데 그걸 몰래 그래서 추진한 거예요. 예. 문종도. 네, 이거를 딱 받아준 것이 당시 의정부에 있었던 김종서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서는 오랫동안 북방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현지에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 경험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륙제는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북방에서 힘들게 지내면서 다니다 보면 전쟁 때문에 뭐 500명씩 죽은데 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 몇 군데 그런 심령 위험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백성들도 무서워해서 거기서 수륙제를 버리거나 아니면 버리는 걸 자기가 이제 모른 척 해줬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훨씬 위로가 되더라. 근데 중신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반대를 할 정도의 이제 제례였는데 그렇습니다. 수륙제라는 게 어떻게 되게 크게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종이 이제 밀어붙인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의정부에서도 김종서는 찬성했지만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신하들은 그래도 이건 불교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면서 계속 망설이는데 조선시대에는. 예. 근데 문종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좋은 의사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런 제사가 허황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이게 뭐 당시에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예. 당연히 뭐 승유억불 정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또 그 사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한 박팽년입니다. 네. 이 당시 이제 수륙제를 위해서 그 파견된 것이 왕의 셋째 동생인 안평대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팽년이 이걸 알고 왕한테 가서 이거는 이단의 행사입니다. 안 됩니다. 불교 행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문종이 대답합니다. 이건 불교 행사가 아니라 수륙제다. 사실 빤한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제 문종이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박팽년이 뭐라고 하니까 아 금방 돌아올 거다. 안평대군 금방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그 문종이 결국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왕의 동생을 보내서까지 수륙제를 치르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했던 거고. 예, 그게 또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 개인의 슬픔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국가 기록이니까요. 사실 저 개인의 기록을 본다 보면 가족을 잃은 슬픔은 진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근데 문종 입장에서도 아까 그 문종 1년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집권 초기였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또 슬기롭게 또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줬네요. 근데 이런 제례를 당시에 뭐 조선시대 당시에 반대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예. 또 최근에 참사 이후에도 왜 슬픔과 애도를 강요하느냐 일각에서 또 그런 반응들도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 요즘도 그 남아있는 일이 말입니다만 축하할 일에는 그 빠져도 되지만 슬픈 일에는 꼭 찾아가서 위로해라. 그쵸.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할까? 왜 이렇게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는가? 근데 보통 슬픔하면 굉장히 깊고 차분할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슬픔은 작지만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느끼는 슬픔이란 것은 아주 크고 거대하고 또 이게 쉽게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파괴력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걸 위로하려고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만약에 난 슬프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다간 물리적으로 좀 맞은 예가 역사적으로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상이 치러지죠.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네. 보통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백성들은 하얀 옷을 입고 고기나 술을 먹지 않고 그리고 슬프게 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고 잔치하거나 술 마시면은 이제 나라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명료를 비롯한 여러 법전에서도요. 이 국상 때 잔치하고 놀고 웃는 사람들은 관직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히 법이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서요. 그냥 정말 국상 때 술 네. 마시고 논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백성들이 찾아가서 국상 중인데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냐라고 해서 몰매를 놓은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 예. 국상 중에 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있으면 누가 가서 때려주더라. 사람들이 꽤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슬픔이란 것이 굉장히 우선 슬픔이란 것이 나 혼자 슬퍼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 그건 정말 큰 파도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재래도 또 많이 예.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앞서 국조의례에서 말했듯이 정말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탓이나 너희 탓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사회가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륙제이거나 여제이거나 식김굿 아니면 그 진호굿이라든가 그게 현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미신이고 헛짓거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는 그게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들을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꼭 많이 슬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 파괴가 자신을 향하거나 아니면 남을 향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우시고 많이 슬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33님이 장례식에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안귀영님이 어머니가 유독 매일 뉴스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안타깝고 눈물 난다고 한숨 쉬시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돼요.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었고 일단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새해가 밝기도 했고 새 출발 또 시작을 하기에는 참 좋은 시기이긴 한데 또 이게 참 분위기라는 게 또 엄숙하기도 하고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이미 여러 가지 편지를 쓰는데요. 원하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가상의 것으로. 예. 숙종은 셋째 고모인 숙희공주에게 고모님께서는 새해 병이 다 쾌차하셨다 하니 기쁩니다. 라고 이 인사를 보냈습니다. 병이 다 나으신 게 아닌데 예. 나은 것처럼 예.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믿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도전한 사람한테는 과거에 급제했다니 축하한다. 그렇게 보낸 편지도 있었고요. 되게 부담됐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명성 왕후도 딸인 명왕공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신년부터는 무병장수하고 재채기 한 번 아니하고 푸른 것도 없고 숨도 끝없이 평안하여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뛰기도 하여 잘 지낸다 하니 치아 가득하구나. 이걸 보면 아마 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바람을 담은 거네요. 그렇죠. 새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보통 이제 설날로 지금도 그렇지만 설날이 되면은 각자 그 새빔 설빔을 입고 여기저기 어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를 다니다 보면 정작 본진 그러니까 집은 비워지죠. 그러니까 남이 인사하러 왔을 때 내가 집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하. 그럴 때는 오칠한 상자를 집 앞에 딱 두는데요.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이 이 집에 주인이 없으면은 자기 관직이나 이름을 써서 종이에 써서 거기다 넣어둡니다. 아, 왔다 갑니다. 인사드리러 왔는데 못 안 뵙고 계셔서. 가네요. 예, 그죠. 뭐 당시에는 뭐 미리 문자 메시지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인사 갔다 허탕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아주 희귀한 예로 만약에 그렇게 새암을 남겼다고 가는데 그 새암의 주인이 영모죄에 걸려들게 되면 새암 남긴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불운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너 그때 그 사람 왜 찾아갔어? 예, 이게 그렇죠. 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냥 신년 인사하러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냥 신년 인사하러 간 것뿐이에요라고 다들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또 새해가 밝으면 시를 많이 썼다고요? 이것도 약간 힘든 일이긴 한데요. 이게 새해 아침이 되면 네. 신하들은 전부 궁궐에 모입니다. 그 할애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도 왜 신년 할애식, 예. 신년 할애회 이런 용어 쓰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삼경에 하거든요. 네. 새벽 3시서부터 5경입니다. 새벽 3시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일찍이요? 네. 그래서 힘들었겠네요. 그 당시 신년 할애를 하면서 신하들이 시를 쓰게 돼 있는데 시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구나. 새벽이니까. 예. 그래서 드는 느낌이 정말 추웠겠구나. 근데 그래서 시은 이제 다 신년에 짓는 시들이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춥다, 뭐 예, 별이 아니, 반짝인다. 그런 얘기는 차마 안 하고 이런 태평성대를 맞이해서 너무 기쁘다. 내 별은 반짝인다. 아하. 그래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했을까요? 궁궐에 모여서? 당연히 밖에서 하니까 별이 보이죠. 별이 보입니다. 그것도 그 새벽같이. 그래서 이제 그 최재공 같이 이제 나이 한 70 정도 된 사람들한테는 정조가 편지를 보내요. 날이 추운데 굳이 올 것 없다. 그 정도 배려는 해줍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 예. 비년사가 있어요? 이안중이 쓴 비년사? 이거 이거는 어떤 이제 뜻이에요? 이게 비가 이제 살찔 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날 맞이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찐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좀 이제 풍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요. 설날에는 아무래도 떡국 많이 먹고 이제 풍족하게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한중이라는 분은 떡국하고 강정을 좋아했는지 네. 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강정 사이사이 흰 강정 섞였으니 빈과는 무색하고 약과도 못 미치네. 둥글기는 여지 같고 달기는 꿀 같아. 끝에 바삭바삭 소리는 흰눈이 부서지는 것 같네. 맛있는 시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먹고 살찌겠어라는 뜻의 이런 시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년에 연초에 이런 시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풍족하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또 새해 되면은 떡국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떡국 먹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적어도 숙종 때부터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시열이 부디 새해에는 백성들이 한 그릇의 떡국을 먹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적었거든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정조 때도 되면 이제 이덕무나 그런 사람들이 네. 그 탕병, 병탕 얘기를 쓰는데 네. 그 장국에다가 동그랗게 썬 떡을 넣어서 먹는 거. 여기에 닭고기나 꽁고기를 넣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덕무는 떡국을 첨세병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워서 난 먹고 싶지 않다라고 네.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첨세병. 예. 나이를 먹는 떡국. 예. 문제는 이 시를 썼을 때 이덕무는 25살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긴 합니다만 25인데 나는 나이를 더 먹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요? 예. 25세.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얘기를 들 때마다 괘씸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오늘 떡국 안 먹었으니까 나이 안 먹었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아하. 그 왜 요즘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해 이제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올라간다는데 나 안 먹었으니까 나이 한 살 안 먹은 거야라고 농담만 이렇게 예. 주고받는데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예. 거예요. 몽경당 일사를 쓴 사람이었는데 그 부하들에게 난 떡국 안 먹었으니까 나이 안 먹었어라고 했더니 부하들이 피식 웃으면서 여기 귀밑머리 털이 하얘요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슬퍼하며 돌아가서 시를 적었더라고요. 뭐 그렇게 또 농담도 주고받고 예. 덕담도 주고받고 그런 새해의 모습.
새해 덕담 한마디씩 하는 것도 어떻게 기록에 많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편지 보낼 때마다 축하 인사를 하면서 신원 만복, 그러니까 신복 이렇게 쓰는데 한마디로 새해에는 만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신원만복. 아니면 신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좀 써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한자네요, 그대로. 그렇죠. 어. 좀 다른 표현도 있지만 제일 직관적인 표현이 이것들이라서 이것들로 골랐습니다.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권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보통 새해가 되면은 조선시대 왕들은 백성들에게 글을 내립니다. 이걸 예. 유num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농사를 권하는 내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자라는 이야기가 농사를 열심히 짓자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왕들이 새해 유num을 내렸는데요. 1797년에 정조가 남긴 새해 인사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일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하늘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으니 나도 농사일에 부지런히 힘써야 하겠다. 최선을 다하고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장담할 수 있는 법이니 해마다 풍년을 거두어 만년이 가도록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신 바 결실을 거두시기를 빕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덕담까지. 손화숙님, 슬프고 어렵지만 서로를 위로하면서 희망을 보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한 작가와 조선시대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경찰 기동대 지원에 따른 대통령 체포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전 무안공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필요시 특별법과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권혁중님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궁금합니다. 몇 세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이야기도 저희가 얼마 전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집이 좀 여러 채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9032번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다가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일부 반환해야 될까요? 그렇죠.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인출 사유에 따라서 세목 또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하게 돼서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혹은 해외 이주 때문에 중도에 인출한다. 그럴 때는 3.3에서 5.5%의 세율이 좀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런데 세액공제를 나는 받지 않은 저축금액이다. 이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고 하고요. 네. 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 사회적 재난 시에는 기타 소득세 16.5% 세율을 떼고 중도 인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취자 홍명숙님은 개인연금 10만 원씩 납입한 후에 매달 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시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그 연금저축 계좌는 나이로 보면은 만 55세 이상, 그리고 저축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10년 이상은 수령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그 수령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 한도 초과해서 그 인출한 금액에 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지방 소득세 포함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아이디 KAK1000 쓰시는 분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그러니까 통장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그 모바일 신분증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효력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그 IC 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그 신분증을 받으셔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앱을 깔아서 거기에다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삼성페이나 패스 같은 민간 앱도 여기에 호환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 더 짧게 들어볼까요? 네, 2317번님은 중년 1인 가구 빈곤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빈곤 통계 연보를 보면은 중년,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50에서 64세죠. 1인 가구 빈곤율은 38.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666 쓰시는 분께서 아까 보내주셨는데요. 건조주의보, 건조경보가 발효되고 있는데 특히 차량 운행하다가 담배 피우시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분들 자주 봅니다. 주의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주의하십시오.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뒷차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담배 태우시고 밖으로 던지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